여기 평생을 한국을 무시해온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은 늦은 나이까지도 가족에게조차 완고한 태도를 꺾지 않았지요. 한국, 거긴 열등한 곳이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뱉고는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손녀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면 손녀 앞에서도 서슴없이 독설을 퍼부었다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 직접 한국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평생 한국이라면 혐오부터 내세우던 그의 완고한 믿음이 예기치 못한 여정 속에서 거센 균열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노 다이스케라고 합니다. 일본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70평생을 거의 그곳에서만 지냈어요. 사실 젊었을 때부터 다양한 세상을 꿈꿨지만 아버지의 그림자가 워낙 컸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늘 너는 집안 전통을 지키며 일본인의 긍지를 잊지 말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오래 근무했고 퇴직 후에도 가족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일상에만 묶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하루는 길고 무언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기 시작했어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어 방 한구석에 있는 옛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된 스크랩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스크랩북은 바로 아버지가 생전 만들어 두었던 한국 관련 기사 모음이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자극적인 문구가 가득했지요. 열등한 조선인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는 식으로 도배된 자료였어요. 저는 그저 낯이 익다고 느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였거든요. 아버지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한국 얘기만 나오면 유독 목소리를 높이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은 뒤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를 들으면 왠지 불쾌해지고 한국 문화를 언급하는 뉴스가 나오면 자리를 뜨곤 했지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까지 적대감을 품었는지 저도 정확히 설명하기 힘듭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건을 직접 겪은 건지 아니면 그 세대가 공유하는 편견이었는지 그때는 뿌리 깊은 반한 감정을 저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이는 제게 아버지, 손녀 아유미가 한국으로 교환학생 간대요. 요즘 한류도 뜨겁고 학교에서 기회가 생겨서 지원했다고 하네요 라고 전하더군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한국에 간다고? 거긴 대체 왜 가는 거야? 하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전화를 붙잡고 씩씩대며 너무 한심한 결정이다. 그런 곳에 가서 뭘 배우겠냐라고 퍼부었습니다. 딸아이와 손녀는 당황하며 한마디 변명도 제대로 못했고 통화가 끝나고 나니 서글픈 침묵만 집안에 가득했지요. 전화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다시 스크랩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스크랩북 마지막 장에서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입고 있던 군복 차림이 보이더군요. 옆에 희미하게 찍힌 인물들은 한국인으로 추정되었는데 아버지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고 다른 이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곧 사진을 덮고 싶어졌습니다. 그저 괜한 호기심으로 괴로운 과거를 파헤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불쾌하다 느껴졌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속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잠깐이나마 손녀가 그 나라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만약 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커져서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그날 밤 스크랩북을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채 겨우 잠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제 손을 끌고 읍내로 가던 길에 한국인이라 주장하는 낯선 이가 나타나서 날 좀 도와달라고 호소했지요. 아버지는 그 사람을 매몰차게 쫓아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신도 한국인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고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 귀를 잡아당기며 닥쳐. 저 사람 말 들어주지 마. 라고 호통쳤죠. 깨어나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인을 혐오하던 아버지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었어요. 새벽녘에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보며 저는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이란 곳이 그렇게까지 나쁜가? 아유미가 거기로 간다면 딸아이는 뭐라고 말릴 수도 없나? 하면서 계속 자문했어요. 만약 아버지의 그림자가 없었다면 제가 이토록 한국을 증오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손녀의 선택이 못마땅한 건 사실이었으니 당분간 연락도 끊어버리고 혼자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집 주변 텃밭을 둘러보면서도 자꾸 딸아이와 손녀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전화 한 번 걸 엄두가 안 나더군요. 주말이 되자 텅 빈 식탁이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원래라면 딸 부부가 가끔 들러서 밥상도 함께 차렸는데 이제 그 발길이 뚝 끊겼어요. 가족 모임이라도 열리면 제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어색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피부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조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문득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하고 되돌아보니 괜히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사진 앨범들을 꺼냈습니다. 어린 딸이 있었던 시절엔 그래도 주말마다 활기가 넘쳤어요. 사진 속에는 해변가에서 웃고 있는 딸아이와 젊은 제가 있었습니다. 그땐 내가 이렇게 웃을 줄도 알았구나 싶어서 잠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딸아이 옆에 엄마가 없었어요. 아내는 딸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이후로 아이를 홀로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마침 그때 현관문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편물인가 싶어 나가보니 통신사에서 보낸 전화요금 고지서와 함께 낯선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무슨 광고 전단지인가 했는데 봉투에 적힌 발신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손녀 아유미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요즘 시대에 누가 편지를 쓰나 싶었는데 아유미가 일부러 엽서를 동봉해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시나요?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 중이에요. 여기 음식이 입에 잘 맞아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친구들도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고요. 나중에 할아버지도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함께 여행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몸은 괜찮으신지 꼭 알려주세요. 편지 말투에서 전해지는 손녀의 밝은 기운은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애가 분명히 뭔가 좋으니 이런 말을 할 텐데 정말 괜찮나? 하고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데 문득 딸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한국의 청년들은 생각보다 훨씬 근면하고 따뜻하대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요즘 매스컴에서도 호평이 많잖아요. 그때 저는 버럭 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그 광경을 기억하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딸아이가 받았지요. 아버지, 웬일이세요? 하고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 손녀는 괜찮은 거냐? 사실 이 정도 물어본 것만으로도 제 입장에서는 큰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처음엔 잠잠하더니 곧 울컥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왜 그날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아유미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저희도 아유미 걱정돼서 처음엔 많이 망설였지만 워낙 가고 싶어 해서 허락한 거예요. 순간 가슴 한켠이 뜨끔했으나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동안 생각이 많았다. 딸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잇더군요. 아버지, 부탁드려요. 아이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어요. 아무리 한국이 싫더라도 아이 마음마저 부정하지는 말아주세요. 그 대화를 마친 뒤 저는 덜컥 죄책감이 밀려와서 혼자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건 내가 우리 가족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이었어요. 그날 밤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심정이 되어 잠을 청했습니다. 딸아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유미가 저를 사랑한다니 제가 정말 그 애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거칠게 뒤척였지요. 동시에 제 안에는 아버지의 목소리도 여전히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이 고집스런 태도가
과연 언제쯤 허물어질지 저도 전혀 가늠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갈등과 회한으로 가득 찬 채 동트는 새벽을 맞이했는데 새삼스럽게 내가 왜 이토록 외로운 삶을 살아왔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가족들조차 제게 등을 돌리려는 상황이 너무 두렵고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와 통화한 뒤로 마음이 불편해져서인지 식사도 잘 안 넘어갔어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견딜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몸이 급격히 나빠졌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극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가슴까지 답답해져서 숨쉬기가 곤란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왠지 낯선 분위기라 당황스러웠지만 곧 의료진이 달려와 링거줄을 꽂고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씩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게 됐어요.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됐지? 하고 혼란스러웠는데 간호사가 다가와 동네 주민이 쓰러진 걸 보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군요. 나이 70 먹고 응급실에 실려오다니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응급치료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딸아이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신이 또 어지럽고 휴대폰도 제대로 못 찾겠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단 안정이 최우선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에는 답답함이 남아있었고 저는 홀로 누워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혼자가 되어버렸구나 생각하니 서글펐어요. 다음 날 아침쯤 됐을까요?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노 다이스케 씨 계시나요? 저는 누가 찾아온 건지 의아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뜻밖에도 그 사람은 젊은 한국인으로 보였어요. 순간 당황해서 누구요? 여긴 왜?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청년은 서툰 일본어로 아유미 씨 친구입니다 하고 더듬더듬 설명하더군요. 알고 보니 손녀 아유미가 한국에서 제 건강에 대해 연락을 받았고 혹시나 가줄 수 있냐며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당혹스러우면서도 묘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손녀가 나를 신경 쓰고 있었구나. 게다가 한국인 친구가 이곳까지 직접 찾아왔다고. 그 청년은 용기를 내어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선 제 병상 곁에 놓인 물건들을 정리해주고 시트도 가볍게 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약간 경계심을 풀지 못한 채 고맙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오히려 해맑게 웃으면서 아유미 씨 가족 같은 사이예요. 힘들 땐 당연히 도와야지요라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차갑고 우리를 싫어할 거다라고 믿어왔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따뜻했고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그 친구는 딸아이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켜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당혹감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아유미가 자네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니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러자 그 친구는 씩 웃으며 아유미 씨가 저를 도운 적 많아요. 외국 생활 힘들었을 때 서로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별거 아니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제 상태를 체크해주면서 손녀 아유미에게 메시지로 보고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제게 진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딸아이가 도착한 후 한국 청년과 병실에서 짧은 작별을 나누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주입했던 고집스러운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금이 간 틈새로 새로운 생각들이 스며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올 때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살아있구나. 내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려나 하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뭔가 시원섭섭하면서도 벅찬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제 병상의 이야기는 낯선 한국 청년과 맺었던 만남 덕분에 따뜻함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또 도착했습니다.
봉투에 적힌 익숙한 손글씨를 보고 직감했어요. 편지를 펼치자마자 할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괜히 목이 메어서 기침을 콜로 기고 말았어요. 바보처럼 속으로 그래, 내 덕분에 무사히 퇴원했다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을 읽으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흥분이 엄습했어요. 손녀가 방학을 맞아 잠깐 일본에 들어올 계획이 잡혔다는 이야기와 함께 할아버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손녀 아유미가 동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아이를 기다렸지요. 혼자 사는 노인이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는 것도 제법 피곤했지만 그래도 손녀를 직접 보겠다는 생각에 한결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아유미가 짐을 끌고 나타났을 때 저는 말없이 손을 흔들었어요. 반가우면서도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아유미가 달려와 저를 꼭 끌어안으며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편찮으시다는 얘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무언가가 뻗어나오는 느낌이 들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차를 한 잔씩 나눠 마시면서 저는 아유미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너 친구가 나 대신 고생 많이 했어. 일본어도 서투른데 와서 돌봐주더군. 고마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자 아유미는 씩 웃으며 그 친구가 저한테 할아버지 큰일 날 뻔했는데 괜찮으신 것 같다고 전해줬어요. 저도 안심했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미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유미가 잠시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살포시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꼭 열어보세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다소 떨려서 저도 괜히 진지해졌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항공권과 함께 여행 일정표 그리고 한국어로 적힌 초대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자 아유미가 다정하게 설명했지요. 제가 할아버지께 한국에 한번 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짧게라도 와주시면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좋은 면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 순간 생각보다 큰 충격이 몸을 감쌌습니다. 뭐라고? 내가 한국에 간다고? 하고 제가 되묻게 됐어요. 직접 이렇게 초대장을 받아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유미, 이건 좀 갑작스럽잖아.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겠니?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아유미는 눈을 반짝이며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부탁드려요. 지금이 아니면 아마 못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할아버지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많아요. 음식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또 관광지도 아름다워요.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한국을 무조건 싫어하시는 게 저에겐 너무 슬펐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선뜻 좋다, 가겠다라고 말하기엔 제게 남은 편견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병원에서 겪은 경험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저는 느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내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준다니 내가 거절하기도 어렵고 이 나이 먹고 여행 좀 하면 어때? 처음엔 기계적으로 말이 나왔는데 곧 안쪽에서 뜨거운 뭔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유미가 순간 환하게 웃으며 정말이죠? 저랑 약속하신 거예요. 하고 기쁨을 드러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유미는 제게 한국 여행 간단 안내서를 보여주며 할아버지, 여기 음식 사진 좀 보세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곳은 전통시장인데 정이 넘친다고 하더라고요라며 설레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 그런 곳이 있었나 생각보다 흥미롭긴 하네 하고 맞장구 치다가 스스로 놀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시큰둥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내비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아유미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긴장감이 엄습했어요. 정말 한국에 가게 되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생각이 저를 계속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도 출국 수속을 밟으며 손녀가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줘서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요. 막연한 두려움과 작은 기대가 뒤섞여 어깨가 뻣뻣해졌는데 아유미가 제 팔을 가만히 잡고 할아버지,
힘내세요. 곧 멋진 경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자를 세운 채 창문 밖 풍경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낯선 땅에 발을 디딘다는 게 가슴을 뛰게 했어요. 공항 게이트를 나오면서 긴장 반 설렘 반 상태였는데 다행히 입국 심사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일본어로 표기된 안내판도 제법 있었어요. 순간 한국에 일본 관광객이 많다고 하더니 사실인가 보군 하고 느꼈습니다. 짐을 찾아 나오자마자 멀리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병원에서 제 곁을 지켜줬던 그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마터면 울 뻔했지요. 할아버지, 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또렷이 일본어로 말해주니 제가 뭔가 진짜로 환영받고 있다는 감각이 몰려왔습니다. 청년은 역시 상냥한 얼굴로 제 짐을 받아들고 공항 주차장 쪽으로 안내해줬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서는 길은 활기가 넘쳤어요. 고층 빌딩이 빼곡하고 간판들도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연신 여기가 한국이란 말인가 하고 중얼거렸고 그 청년은 웃으며 네, 서울 시내는 정말 큰 편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숙소가 나오니 편히 쉬셔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유미도 옆자리에 앉아 할아버지,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발전된 도시 같죠? 하고 해맑게 웃었어요. 저는 멋쩍게 헛기침만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저녁 무렵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이 오늘 간단히 저녁 식사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돌아보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하길래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도 슬슬 고프고 장거리 이동에 몸이 조금 뻐근했지만 뭐라도 먹으며 대화를 나누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 소개한 식당은 한식 전문점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한국어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잔뜩 긴장했는데 아유미와 청년이 이건 약간 맵고 저건 조금 덜 매워요. 할아버지는 간이 센 걸 못 드실 테니 이걸 시키면 좋겠어요 라며 일사천리로 메뉴를 골라줬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오자 밑반찬이라는 것들이 한 상 가득 깔렸습니다. 저는 너무 낯설어서 살짝 겁먹었어요. 메인 요리로 나온 불고기는 달짝지근한 양념에 양파와 함께 볶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이건 내 입맛에도 잘 맞는데 하고 말하곤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라면 한국 음식은 입에 안 맞을 거다라고 지레 판단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무척 부드럽고 맛있었거든요. 아유미와 청년도 천천히 드세요. 혹시 모자라면 더 시키면 돼요 하고 권했는데 저도 모르게 젓가락질이 빨라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유미가 제 손을 잡고 소곤거리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셨어요? 음식이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괜히 시치미를 떼면서 나쁘지 않더구나. 그래도 너무 맵진 않아서 좋았어라고 답했어요. 사실 속마음은 훨씬 더 만족스러웠지만 아직은 자존심 비슷한 게 남아있어서 솔직히 다 털어놓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 저는 한국의 어느 호텔방에 누워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경이롭더군요.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며 불을 끌 때 아유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조금 일찍 나가도 괜찮아요? 제가 미리 예약한 곳이 있어요. 저는 어느새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지요. 그래, 가보자꾸나. 일찍 일어나면 힘들 테지만 그래도 내가 안내해준다니 해보지. 그러자 아유미가 문 너머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씻고 숙소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아유미와 그 한국 청년이 벌써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어디를 간다고 했지? 하고 물었습니다. 아유미가 활짝 웃으며 오늘은 먼저 근처 전통시장에 들러서 간단한 간식도 먹고 그 다음에 역사적 장소를 몇 군데 돌아볼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요. 저는 역사라는 단어가 꽤 마음에 걸렸지만 속으로 이왕 한국에 왔으니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타고 시내를 달렸어요. 도로 양옆으로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에 도착하자
저는 순간 귀가 멍할 정도로 시끌벅적한 소리에 놀랐어요. 각종 과일, 채소, 반찬 가게를 비롯해 가게 주인들이 큰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더군요.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는데 이내 구수한 냄새와 활기찬 분위기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곧 아유미가 제 손을 잡고 할아버지, 여기 빈대떡이라는 음식이 정말 맛있대요. 기름에 부쳐서 바삭하고 고소하다고 하던데 함께 먹어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히 장난스럽게 아직도 낯선 음식이긴 한데 살짝 배가 출출하니 시도해 볼까라고 대답했어요. 가게 앞에서 직접 부치는 빈대떡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노릇노릇해 보였어요. 막상 한 입 베어 무니 기름진 풍미가 입안에 퍼지면서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 이거 제법 괜찮네라고 중얼거리자 가게 주인 할머니가 알아들으셨는지 방긋 웃으면서 맛있죠? 더 드세요라고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유미가 곧바로 통역해주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타국에서조차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다니 예전의 부정적 인식이 조금씩 녹아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살짝 들뜬 채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청년이 다음에 갈 곳은 조금 묵직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라 마음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하고 말했지요. 대체 어떤 곳이길래 마음 준비까지 하라는 걸까? 궁금함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차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꽤 큰 기념관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한글과 함께 일본어, 영어 등으로 된 안내문이 보였고 그 제목이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에게서 들어온 부정적 시각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인들은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무슨 말을 들을지도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아유미와 청년이 제 양옆에서 조심스럽게 팔을 붙잡아주자 괜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구를 지나 전시실 안에 들어서자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이 겪은 수탈과 고통을 보여주는 사진과 기록 자료들이 줄줄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보이는 장면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어요. 폭력과 억압, 강제노동,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눈물 어린 얼굴이 담긴 사진도 있어서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벽면 한 구석에 흐릿하게 찍힌 흑백 사진 중에는 무장한 일본 군인의 옆에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한국인 여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 사진 속 군인들 중 누군가가 아버지의 동료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 온몸이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느낌이었지요. 예전에는 한국에 대한 반감만을 주입받았고 그저 우리 일본인이 우월하다는 아버지 말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시된 진실들은 전혀 다른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유미는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며 할아버지, 많이 놀라셨어요? 억지로 둘러보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 노인은 일본인인가? 왜 여기를 들어왔지? 하고 의심하는 눈빛으로 볼까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변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별다른 적대감을 표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한국인 관람객은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 앉아있는 걸 보고 괜찮으세요? 라며 작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어요. 잠시 후 청년이 물을 건네주며 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이 겪어온 과거 사실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과서나 어른들의 말씀으로 배워왔어요. 아유미 씨에게도 이런 역사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고요. 물론 지금의 일본인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고통스러운 기억이 남아있다는 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울컥하는 마음에 음료를 목으로 넘기면서 턱이 달싹거리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지만 제 아버지 세대가 남긴 흔적과 편견의 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었나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그 전시된 사진 속 불안과 공포가
시공간을 넘어 제 영혼을 때리는 기분이었지요. 밖으로 나왔을 때 맑은 하늘이 한없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복잡한 감정으로 휘몰아쳤어요. 아유미와 청년이 조용히 곁에서 시간을 내줘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번잡한 생각을 정리하려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국이 어떤 과거를 지녔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지 알게 됐어. 그러자 청년이 살짝 제 등을 두드리며 천천히 괜찮아지실 거예요. 한국에 계시는 동안 즐겁고 따뜻한 경험도 많이 할 테니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숨겨두었던 눈물이 조금씩 고여서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어딘가 답답했던 가슴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념관에서 큰 충격을 받은 이후 며칠간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더 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아유미와 청년이 추천해준 관광지나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장소들을 둘러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며 느낀 건 한 가지였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절대 제가 그동안 상상해왔던 것처럼 뒤떨어진 곳도 적대적인 곳도 아니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무의식 중에 지니고 있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긴 건 어느 작은 카페에서 만난 노부부였어요. 시장 구경을 마친 뒤 잠시 쉬려 들어간 곳이었는데 처음 보자마자 그분들이 일본어로 어르신 먼 길 오셨겠어요. 편하게 앉아서 쉬세요 하고 자리까지 권해주셨습니다. 저는 낯선 친절에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유미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노부부는 제게 따뜻한 차와 과자 한 접시를 내밀었지요. 그분들은 일제강점기 직후 태어나 어린 시절에 가난과 고생을 많이 겪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라기보다는 오히려 너그러운 연륜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시절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을 뱉고 나니 괜히 죄송스러워졌어요. 그런데 노부부는 한숨을 살짝 내쉬더니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결국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손자 손녀 세대가 더 행복하면 좋겠다고 늘 바라요. 저는 그 순간 기념관에서 봤던 처참한 기록들과 동시에 이 노부부의 너그러운 표정이 겹치면서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늘 제게 심어주었던 한국을 무시해도 된다는 태도는 사실 역사의 진실과도 동떨어져 있었고 인간 대 인간의 정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생각이었어요. 병실에서 한국 청년에게 도움받았을 때부터 제가 조금씩 느끼긴 했지만 이번 노부부를 만나면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인들도 웃고 울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증오와 선입견만 키워왔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왔을 때 아유미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괜찮으세요? 저는 피식 웃으며 그래도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 이곳에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으니 뭔가 희한한 기분이 들긴 해라고 대답했어요. 아유미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가장 원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손녀의 목소리가 어찌나 상냥하게 들리던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새 화려했던 도시가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청년과 아유미가 이른 시각부터 제 짐을 도와 정리해줬습니다. 저는 미안하고 고만해. 매번 신세만 지는구먼 하고 말했어요. 청년은 활짝 웃으며 별말씀을요. 저야말로 할아버지 덕분에 귀한 경험을 또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야말로 귀한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 한켠이 뭉클했지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습니다. 아유미가 할아버지, 한국에서 못 먹어본 음식이 많아서 아쉽죠? 다음에 또 오시면 그때 꼭 안내해드릴게요라고 말하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시 오게 된다면 훨씬 편한 마음으로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답했어요. 저 스스로도 그 말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로 다시 와보고 싶구나 하고 깨달았거든요.
공항 도착 후 수속을 마쳤을 때 청년이 저와 아유미 곁에 서서 한참 망설이는 기색이 보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제가 일본에 갈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전 같으면 왜 굳이 일본에 오느냐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머뭇거릴 필요도 없이 물론이지. 우리 집을 편하게 생각하게. 내가 정성껏 안내해 줄게 하고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청년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고 아유미는 박수를 치며 웃었지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짧지만 진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청년이 건강 꼭 챙기세요. 아유미 씨와 저,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잊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말해줘서 저도 너희들 덕분에 더 늦기 전에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었네. 꼭 다시 만나자고 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이 어찌나 쓸쓸하면서도 뿌듯하던지 눈물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비행기 탑승 후 창가 좌석에 앉아 천천히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아유미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 할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몸도 피곤하실 텐데 돌아가면 꼭 푹 쉬세요. 라고 말했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로 이동하며 이륙을 준비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면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아릿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일본에 도착했을 때 딸아이와 사위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인사를 어떻게 건네야 할지 조금 머뭇거렸지만 딸아이가 먼저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한국은 어떠셨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환한 얼굴로 좋았어. 정말로 여태껏 몰랐던 것들이 많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왔단다 하고 답했어요. 딸아이는 놀란 듯 보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로 정말 잘 됐어요. 아버지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낡은 스크랩북 냄새가 여전히 방 안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랩북을 들고 창문 너머로 시선을 던졌어요. 아버지,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우린 잘못된 믿음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제 안에서 오래 묵혀뒀던 응어리가 어느 정도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유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맙다 아유미야. 내 덕분에 세상 보는 눈이 트였어. 몸 건강히 지내고 학교 생활 잘하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유미에게서 할아버지, 저야말로 너무 감사해요. 함께 한국을 누비고 다녀서 제 기억에도 평생 남을 거예요.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입가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이 자리 잡았습니다. 편견을 지우고 존중하며 살아가야겠구나. 그것이 정말 사람다운 삶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으니까요. 아버지의 그림자가 영영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젠 그 뿌리 깊은 편견에 매이지 않고 제 발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년의 문턱에서 접한 이 새로운 세계가 제가 남은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아주 오랜만에 마음 편한 미소를 지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은 역사를 통해 증명된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혁신의 DNA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영국 역사학 교수가 있습니다. 유럽 중세사 전공인 역사학 교수가 대체 왜 한국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 역사학과의 신임 교수 엘리엇입니다. 유럽 중세사가 전공이지만 최근 동아시아의 급격한 부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동아시아 근현대사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맡은 강의에서였습니다.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변화를 설명하던 중 한 한국인 교환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역사학자들처럼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은
조선 후기부터 시작된 자체적인 근대화 움직임, 동학농민운동의 의미,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3.1 운동이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참여한 평화적 독립운동이라니. 이는 제가 알던 식민지 독립운동의 양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보다 앞선 것이었죠.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27년간 망명정부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이런 내용은 서구의 동아시아 역사 교과서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유럽 중심적 시각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보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동아시아를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일이었을까요? 몇 달 동안 연구실에서 한국 근현대사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영어로 번역된 자료들이 꽤 있었습니다. 단지 서구학계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었죠. 고민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방문학자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입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유럽사 전공자가 갑자기 한국사를 연구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섰습니다. 서구 중심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동아시아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며칠 전 옥스포드 동아시아학과 교수회의가 있었습니다. 저의 3개월 연구휴가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침묵이 흘렀고 그때 자오 밍후아 교수가 낮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오 교수는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 석좌 교수이자 중국 사회과학원 원사였습니다. 마침 옥스포드 방문학자로 와 있던 그는 중국 고대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엇 교수,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만. 자오 교수가 중국어 악센트가 강한 영어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회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자오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줄곧 중국의 속국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고 정치제도도 중국의 것을 모방했죠. 독자적인 연구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오 교수님, 역사학자로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 사료만으로는 동아시아 전체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오 교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진실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지 두고 보죠.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 국가의 역사를 이렇게 쉽게 단정 짓는 것은 학문적으로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객관적인 사료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역사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비행기를 타기 전 책상 위에는 자오 교수의 최근 저서 중화문명의 확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한국은 단 2페이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방의 조공국이라는 제목 아래 말입니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그 책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서 저는 연구 계획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사료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동아시아 역사에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유럽 중세사 전공자의 눈으로 보는 한국의 고대사는 매우 신선했습니다. 특히 고구려실에서 마주한 거대한 고분 벽화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사냥하는 무사들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고 벽화 속 인물들의 역동적인 표현은 고구려의 기상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박물관의 한국학연구원 김 박사는 저의 방문 연구를 돕기 위해 특별히 배정된 가이드였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고구려는 한때 만주 전역과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고구려 영토의 최대 판도는 놀랍게도 당시 프랑크 왕국에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특히 김 박사가 보여준 살수대첩 디오라마 앞에서 저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나라 양제가 이끈 113만 대군의 침공은 당시 고구려 전체 인구 300만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미국이 1억 명의 군대로 한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을지문덕의 전략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계속된 후퇴로 적을 지치게 만들었고 이어서 살수강이라는 지형을 이용해 수나라 군대를 유인했습니다. 적군이 강을 건널 때를 기다렸다가 수문을 열어 물살로 덮치는 전략은 마치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눈앞에서 펼쳐보는 듯한 통찰력이었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13만 대군 중 30만 명만이 살아 돌아갔고 이 패배로 수나라는 막대한 국력을 소모하여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전투가 한 제국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을지문덕이 남긴 이기고자 하면 반드시 질 것이요, 지고자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말은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 전략을 넘어 동양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디오라마는 그 처절한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백년 전쟁을 연구해온 저에게도 이러한 전략적 깊이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의 전략은 단순한 군사력의 충돌이 아닌 치밀한 계산과 지혜가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의 전쟁사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에도 이토록 뛰어난 전략가와 위대한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원도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 박사는 귀주대첩의 현장이었던 귀주성터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험준한 산맥들을 보며 천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귀주성터에 도착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대한 산맥들 사이에 위치한 이 요새는 천연의 방어진지였습니다. 유럽의 중세 성곽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습니다.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동양의 축성 기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은 이곳에서 거란의 10만 대군을 맞아 싸웠다고 합니다. 당시 고려군은 겨우 2만 명이었지만 이 지형을 활용한 전략으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강감찬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거란군이 진군하는 길목에 있는 모든 마을을 비웠습니다.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고 식량과 물자를 모두 치웠죠. 적군은 긴 행군 끝에 보급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산 위에서 횃불을 켜고 북을 두들기게 했습니다. 계곡을 따라 울리는 북소리는 마치 수많은 군사가 있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지친 거란군은 밤마다 긴장 속에 잠들어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투 당일의 전략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자신의 군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매복시켰습니다. 산길을 따라 행군하던 거란군은 갑자기 사방에서 들리는 북소리와 함께 고려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좁은 계곡에서 벌어진 전투는 거란군에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수한 기마병력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보급마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거란군은 대패했고 이후 더 이상 고려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강감찬의 전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지형, 심리, 전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쟁 이후의 기록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승리 후에 포로가 된 거란군을 인도적으로 대우했다고 합니다. 부상자를 치료해주고 식량을 제공하여 돌려보냈다는 기록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중세 전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백년 전쟁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의 포로를 참혹하게 다뤘고 십자군 전쟁에서도 무자비한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강감찬의 전략은 단순한 군사 전술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문학적 통찰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경복궁을 방문하던 중 조선의 외교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쳤다는 단순한 사실만 알고 있었던 저에게 김 박사는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신들의 외교 기록인 조천록과 연행록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선의 외교관들은 단순히 조공을 바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한 외교 전략가였고 문화 교류의 천병이었으며 정보 수집가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선의 이중적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명나라에 대해 극진한 예우를 표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와 정치 체제를 고수했습니다. 이는 마치 중세 유럽에서 약소국들이 교황청과 맺었던 관계를 연상시켰습니다. 경복궁의 근정전에 앉아 있으니 조선의 외교 전략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의 왕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줄타기와도 같은 고도의 외교술이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유교 문화를 수용하되 조선만의 독특한 성리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중국의 과거 제도를 도입하되 조선만의 독특한 관료 제도를 만들어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조선 왕조실록의 외교 기록이었습니다. 조선의 관료들은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굽히고 때로는 당당히 맞섰습니다. 세종대왕은 명나라에 대한 예의는 지키면서도 독자적인 문자인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문화적 자주성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명나라가 반대할 것을 알면서도 조선은 자신들의 길을 갔습니다. 경복궁의 경회로에서 바라본 연못은 고요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의 관료들은 외국 사신들과 연회를 즐기며 미묘한 외교전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표면적인 예의와 숨겨진 의도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경복궁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4대 외교는 결코 굴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소국이 강대국과 맞서는 지혜였고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조선의 외교술은 오늘날 국제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중소국가들의 외교 전략을 연구하는데 조선의 사례는 훌륭한 참고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본영이었던 한산도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박사는 차 안에서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선은 육지에서는 계속 패배했지만 바다에서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산도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장관이었습니다. 좁은 수로와 수많은 섬들이 자연스러운 요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다고 합니다. 거북선 박물관에서 본 첨단 과학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철갑으로 덮인 배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특히 지붕에 박힌 쇠못들은 적군의 승선을 막는 동시에 화살과 포탄으로부터 선원들을 보호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16세기에 이런 과학기술이 있었다니. 한산도 대첩의 전략은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 73척을 격파했습니다. 하객진이라는 전술은 좁은 수로에서 적의 대군을 분산시키고 각계격파하는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순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도 꼼꼼한 기록을 남겼고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난중일기를 통해 본 그의 모습은 냉철한 지휘관이자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통영한려 수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신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생존이었고 민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과 비교해보았습니다. 넬슨은 우세한 전력으로 승리했지만 이순신은 열세한 상황에서 승리했습니다. 더구나 그의 전략은 300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다를 보며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를 떠올렸습니다. 노량해전에서 그는 전사했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며 군사들의 사기를 걱정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통영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현지 어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이순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통영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남한산성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산성에 오르며 1636년의 그 추운 겨울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조선의 인조가 청나라의 대군에 포위되어 47일간 버티던 곳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은 제가 본 어떤 유럽의 성곽과도 달랐습니다. 해발 500m가 넘는 험준한 산 정상부를 따라
축조된 성벽은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총 길이 12km에 달하는 성벽은 당시 조선의 뛰어난 축성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산성 내부의 자급자족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물 80개, 행궁, 창고, 훈련장, 종교시설까지 갖춘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유사시에 왕과 백성들이 함께 피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성벽을 따라 걸으며 당시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12월의 혹한 속에서 12만 청나라 군대가 산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인조와 1만 4천여 명의 군사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상황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행궁터에서 발견한 기록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쌀이 떨어지자 말과 쥐를 잡아먹었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연명했다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항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자호란은 결국 조선의 항복으로 끝났지만 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47일간의 항전은 조선 민족의 자존심과 단결력을 보여준 상징이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이후 조선을 특별히 예우했는데 이는 그들의 강인한 저항 정신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백성들의 항전 기록이었습니다. 양반과 평민이 신분의 차이를 잇고 함께 싸웠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된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벽의 흔적들을 만져보았습니다. 돌 하나하나에는 당시 석공들의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모양의 돌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고 400년이 지난 지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있는 전시관에서는 당시의 군사 시스템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급로, 통신체계, 화약 제조소 등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닌 하나의 완벽한 도시 시스템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은 조선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민족의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들은 패배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켰고 이를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서울로 돌아온 후 일제강점기 역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이곳은 앞서 보았던 어떤 전쟁터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좁은 감방 하나에 수십 명이 갇혀 있었던 흔적들, 고문실의 도구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새겨진 수감자들의 글귀들. 이곳에서 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항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유관순 열사의 기록이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신념을 지켰던 그녀의 이야기는 가슴을 울렸습니다. 당시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었던 시대에 그녀의 용기는 더욱 빛났습니다. 3.1 운동 자료실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만세운동은 인도의 간디 운동보다 앞선 것이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참여한 이 평화적 시위는 세계 독립운동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운동의 조직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고 학생들이 주도했으며 시장의 상인들까지 동참했습니다. 신분과 계층,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은 전 민족적 항쟁이었습니다. 자료실에는 당시 해외 언론의 보도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독립운동, 베트남의 항불운동에 영향을 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아시아 전체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상설 전시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7년간 중국 각지를 떠돌며 독립운동을 이끈 그들의 기록은 경이로웠습니다.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활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일으킨 의거는 중국 장제스로부터 한인 한 사람이 중국 군대 30만 명의 힘과 맞먹는다는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시관 한켠에는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펼친 이승만, 연해주에서 항일투쟁을 이끈 이상설,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한 김좌진 장군. 그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가장 마음을 울린 것은 독립군들의 유품이었습니다. 낡은 군복, 찢어진 태극기,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대문형무소를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닌 한 민족의 끈질긴 생존의지였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군대도 없었지만 더 강한 무기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고려의 강감찬, 조선의 이순신,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한국 전쟁 후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도 앞서 보았던 역사적 저력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과거와 현재의 조화로운 공존이었습니다. 경복궁 근처의 현대적인 빌딩들, 남산타워 아래 고즈넉한 한옥마을, 첨단 기술의 상징인 DDP 옆 전통시장까지.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존이 아닌 역사적 자부심과 미래지향적 혁신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김 박사와의 마지막 대화는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 형성된 민족적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수적 열세를 지략으로 극복했고 강감찬은 험난한 지형을 이용해 승리했으며 이순신은 기술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투쟁했습니다. 이러한 DNA가 오늘날 한국의 저력이 된 것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들른 카페에서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유럽의 역사는 강대국의 시각에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는 약소국이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제대로 전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한강의 기적이나 K-팝의 성공을 넘어 5,000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그들만의 특별한 정신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옥스포드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역사 속의 한국 생존과 혁신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한국의 역사를 세계의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런던행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쳐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증명된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혁신의 DNA를 가진 민족이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다. 비행기 창 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인류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